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비아레알 코펜하겐입니다. 비아레알은 4-4-2 기반에서 미카우타제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측면에서는 풀백과 윙의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안쪽으로 침투하는 패턴을 꾸준히 만듭니다. 모레이로의 정확한 오버래핑과 파레오의 전환 패스가 결합되며 상대 블록을 좌우로 흔들어 박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특히 파레오의 세트피스는 직접 득점과 세컨볼 유발 모두에서 큰 무기가 되어 경기 내내 득점 기대값을 쌓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4-4-2로 두 줄 수비를 유지하지만 측면에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옐로누시와 아슈리가 공격 성향이 강해 라인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고 라인이 내려앉는 구간에서는 박스 외곽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볼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중원에서 클램이 템포를 잡아도 압박 강도가 올라갈 때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중앙 빌드업보다 측면, 원투 패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결과를 좌우하는 상성 구도에 가깝습니다. 비아레알은 윙과 풀백의 짧은 패스로 측면 압박을 만든 뒤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미카우타제가 공간을 흔드는 움직임을 더해 공격 템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풀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벌어지는 구조라 비아레알의 반복적인 패턴 플레이를 막아내기 어렵고 파레오의 세트피스 부담까지 겹치면 수비 라인이 흔들릴 여지가 큽니다. 전반까지는 역습 기회가 일부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측면, 커버와 세컨볼 대응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흐름은 비아레알 쪽으로 기울어질 전망입니다. 카라바흐 아약스입니다. 카라바흐는 4-2-3-1 안에서 더블 볼란치를 중심으로 수비 안정감을 확보하고 아쿤자 대주 비레 앙코비치가 유기적인 위치 교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공격 흐름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코너킥에서 니어 포스트로 뛰어드는 세밀한 런닝 헤더 패턴이 매우 위협적이며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는 연속 공격도 강점입니다. 홈팬들의 강한 압박감과 경기장 분위기가 상대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해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데 유효한 팀입니다. 아약스는 같은 4-2-3-1 구조라도 점유와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하며 베오르스트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이선 연계를 만드는 방식이 주축입니다. 라울 모로의 돌파와 스티븐의 빠른 패스 템포가 공격 전개에 힘을 실지만 장거리 이동 이후의 체력 저하와 회복 속도 저하로 후반에는 압박 강도가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원정 환경과 강한 홈 분위기까지 겹치면 세컨볼 대응과 라인 간 간격 관리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실제 에너지 레벨과 세트피스 디테일 그리고 홈 원정 환경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도입니다. 카라바흐는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코너킥 패턴을 통해 반복적으로 박스 안을 두드릴 수 있고 주비르와 양코비치의 세컨볼 집중력까지 더해지면 아약스 수비는 작은 세트피스 하나에도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아약스는 점유율에서는 우위를 만들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과 압박 속도가 떨어지면서 베오르스트를 향한 연계 플레이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카라바흐는 홈에서 수비 블록만 안정적으로 유지해도 중후반에 세트피스와 전환 공격으로 경기의 흐름을 틀어줄 수 있으며 전체적인 상성과 환경을 종합하면 홈팀 쪽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매치업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도르트문트 보데글림트입니다. 도르트문트는 3-4-1 안에서 볼이 있는 구역에 인원을 집중시키며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팀입니다.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등지는 동작과 원터치 마무리로 득점축 역할을 하고 아데에미는 측면에서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전진 드리블과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윙백들은 폭을 넓히면서도 중앙으로 슬라이드의 3대2, 4대3의 구조적 우위를 만들고 도르트문트는 이 흐름을 통해 점유율과 전개 속도를 동시에 잡습니다. 볼을 잃은 직후에는 강한 제압박으로 상대 역습을 초기에 끊어 경기 흐름을 꾸준히 지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데글림트는 4-3-3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와 직선 전진을 선호합니다. 호그는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침투와 한 번의 마무리에 강점이 있고 하우게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드리블과 중거리로 해결을 노립니다. 살트네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박스 투 박스를 수행하며 후방 침투로 세컨 득점을 노립니다. 그러나 점유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빠른 전진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상대가 한쪽으로 볼을 몰아갈 때 중원 숫자 열세와 간격 문제가 드러납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할 때 뒷공간 노출이 작고 공을 잃은 뒤 전환 속도가 느려 상위팀을 상대로는 연속 위협을 허용하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이 경기는 볼이 머무는 구역에서의 수적 우위가 승부를 결정짓는 흐름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중원과 윙백을 볼 쪽으로 계속 슬라이드시키며 점유율을 장악하고 기라시와 조브 벨링엄의 연계로 박스 안쪽에서 꾸준히 슈팅 각을 찾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드에미의 안쪽 침투와 윙백의 오버래핑이 겹치면 보데글림트 수비는 폭과 간격 모두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데글림트는 활동량 부담이 누적돼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도르트문트의 점유 우위는 박스 진입과 슈팅 수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데글림트가 한두 번 역습을 만들 수는 있지만 빌드업에서의 숫자 열세와 전환 속도 한계로 연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전형적인 점유 기반 경기 흐름을 재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레버쿠젠 뉴캐슬입니다. 레버쿠젠은 3-4-3 구조에서 윙백과 인사이드 미드필더의 침투를 적극 활용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꾸준히 흔드는 팀입니다. 시크는 섬세한 움직임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마무리를 책임지고 텔라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안드리이는 메잘라, 무브먼트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파고들며 박스 측면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 공격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윙백은 폭을 넓혀 상대 포백을 흔들고 텔라와의 교차 움직임은 수비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레버쿠젠은 뉴캐슬 수비 조직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4-3-3 기반으로 전방 3톱의 압박과 빠른 역습을 강조합니다. 엘랑가는 폭을 넓히며 직선적인 스프린트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반스는 안쪽으로 좁혀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직접 마무리를 노립니다. 토날리는 롱패스와 템포 조절이 뛰어나 압박을 넘기는 패스를 공급하지만 전방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중원이 넓은 폭을 감당해야 하는 약점이 나타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복귀가 한 박자 늦어 풀백 뒤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리고 전방 압박 실패 후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장면도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레버쿠젠의 메잘라 움직임을 꾸준히 제어하기엔 균형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메잘라, 전술이 뉴캐슬 포백의 라인 관리에 어떤 압박을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안드리의 대각 침투가 반복될수록 뉴캐슬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고 텔라의 교차 움직임과 시크의 박스 플레이가 결합되면 레버쿠젠은 파이널 서드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 성공 후 역습에서 한두 번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레버쿠젠이 빌드업에서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부터는 수비 라인이 계속 후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레버쿠젠은 시크의 제공권과 안드리의 세컨 슈팅이 위협적이라 뉴캐슬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쿠젠의 점유율과 박스 근처 채공 시간이 늘어나며 구조적 우위가 분명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전체 전술 완성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고려하면 레버쿠젠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벤피카 나폴리입니다. 벤피카는 4-4-2 기반에서 파블리디스를 중심으로 박스 안 마무리에 집중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파블리디스는 니어 침투와 빠른 슈팅에 강점이 있어 크로스 상황에서 위협적이며 올스네스는 측면과 중원을 오가며 균형을 잡고 압박과 빌드업에 모두 관여합니다. 리오스는 전진 드리블과 압박 회피로 1차 압박을 풀고 전환 템포를 올리지만 센터백 라인의 회복 속도가 느려 뒷공간 대응이 취약합니다.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수비 반응이 늦어 빠른 공격수에게 쉽게 뒤를 내주는 위험이 반복됩니다. 벤피카는 박스 안 수비와 공중볼에는 강점이 있지만 전환 수비와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이 남아있습니다. 나폴리는 4-1-4-1 구조에서 루카를 전진 배치해 뒷공간 침투와 전환 공격에 집중하는 팀입니다. 루카는 빠른 발과 침투 타이밍으로 벤피카 센터백의 약점을 직접 겨냥하며 폴리타노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좁혀들며 왼발 컷인과 컷백으로 공격을 이끕니다. 데 브라이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사이드 체인지로 공격 흐름을 설계하며 루카와 폴리타노의 침투를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나폴리는 소유 시대 브라이너 중심으로 폭을 넓히고 소유를 잃으면 곧바로 압박을 걸어 다시 공격 기회를 가져오는 템포 유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한 번의 패스로 픽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포메이션 싸움이 아니라 뒷공간과 전환 속도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벤피카는 빌드업을 통해 라인을 올리지만 센터백들의 느린 회복 속도가 노출되는 순간 나폴리에게 뒷공간을 내줄 위험이 커집니다. 나폴리는 루카와 폴리타노의 침투, 데 브라이너의 직선 패스가 결합해 벤피카의 전진 라인을 반복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측면 크로스 준비 과정에서 벤피카가 공을 잃으면 나폴리는 즉시 전환으로 루카에게 연결하며 한 번의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강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벤피카는 라인 간격 관리가 어려워지고 나폴리의 속도와 패스 퀄리티가 경기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피카도 파블리디스의 마무리로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라인을 내리면 공격 비중이 줄고 올리면 뒷공간을 내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환 속도와 뒷공간 활용 능력을 모두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나폴리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유벤투스 파포스 FC입니다. 유벤투스는 3-4-3 기반에서 로카텔리가 후방에서 넓게 전개를 이끌며 경기 흐름을 잡아가는 팀입니다. 그의 전진 패스는 상대 첫 압박을 한 번에 넘기며 윙백과 일티즈의 공격 위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일티즈는 측면에서 출발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수비 간격을 흔들고 박스 측면까지 깊게 들어가 컷백을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때 데이비드는 니어와 파 사이를 오가며 마킹을 흔들고 컷백을 즉시 마무리할 수 있는 빠른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윙백은 일티즈가 안으로 파고들면 외곽폭을 채워 크로스 옵션을 더해 수비를 넓혀 놓습니다. 결국 로카텔리의 패싱과 일티즈의 침투, 데이비드의 마무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상대 포백에 지속적인 부담을 제공합니다. 유벤투스의 공격은 박스 내부와 외곽을 동시에 흔드는 패턴으로 파포스 수비 라인을 반복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파포스는 4-2-3-1 기반에서 라인을 낮추고 역습에 비중을 두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전방이 자주 고립됩니다. 앤더슨 실바는 등지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나 팀 템포가 늦어지면 지원이 부족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르샤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중거리로 위협을 만들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드라고미르는 이선에서 볼을 풀어주지만 전진 패스 선택이 보수적이라 상대 블록을 흔드는 역할이 제한됩니다. 더블 볼란치는 박스 앞을 막는 데 집중하지만 풀백과의 간격 조율이 흔들려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비는 약점이 있습니다. 포백은 크로스 상황에서 공 쪽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어 박스 근처 컷백과 세컨볼 대응에서 늦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숫자는 유지하더라도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유벤투스의 세밀한 3선 전개와 파포스 포백의 공간 관리 능력 사이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로카텔리가 공을 잡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건드리며 파포스 더블 볼란치의 대응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티즈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계속 파고들어 데이비드에게 컷백 루트를 열고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파포스는 수비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포스는 역습이 탈출구가 되겠지만 중원 전개 속도가 떨어지면 이를 살리기 어려워 압박 탈출 자체가 제한됩니다. 라인을 낮추면 하프 스페이스가 헐거워지고 라인을 올리면 로카텔리의 직선 패스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파포스 포백은 크로스와 컷백, 세컨볼을 동시에 막지 못하며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점유를 유지하며 공격 패턴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흐름은 자연스럽게 유벤투스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결국 로카텔리와 일티즈, 데이비드의 연결이 몇 차례나 온전히 구현되느냐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경기입니다. 클럽 브리의 아스날입니다. 클럽 브리에는 4-2-3-1 기반으로 홈에서는 중원에서 한번 버티고 빠른 전환을 노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바나켄이 하프 스페이스를 넓게 활용해 연계와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만들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대를 만나면 빌드업 첫 단계에서 공을 잃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트레솔디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좋지만 상위 레벨 수비진을 상대로는 소요 시간이 짧아 마무리까지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포브스 역시 스피드와 돌파가 강점이지만 팀이 아래로 눌리면 후방 지원에 에너지를 써 공격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더블 볼란치는 라인 앞을 보호하나 점유율이 밀리는 경기에서는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제때 메우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바나켄이 전진하면 후방 공간이 비어 전진 패스가 끊기기 쉬워지고 공격 자원과의 연결도 매끄럽지 못해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상대 점유율이 높아지면 수비 라인이 점차 낮아지며 박스 근처 압박도 느슨해져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강팀을 상대로는 홈이어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힘들고 전환 상황에서 몇 차례 찬스를 노려야 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아스날은 4-3-3 기반의 점유 중심팀으로 높은 라인 유지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를 지배합니다. 요케레시는 피지컬과 속도를 겸비해 뒷공간 침투와 연계를 함께 수행하며 마두에케는 측면 1대1 돌파와 컷신을 통해 꾸준히 슈팅 각을 만들어냅니다. 웨데고르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스루 패스와 세트 플레이까지 담당하는 핵심 전개축입니다. 최근에는 메리노를 최전방 위치에 세워 펄스 9처럼 활용하면서 중원 숫자를 늘리고 공격 패턴을 유연하게 변형합니다. 메리노가 내려오면 요케레시와 마두에케가 동시에 뒷공간을 파고들어 상대 수비에 막힌 기준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결국 아스날은 점유 우위에 더해 다양한 위치 변화를 결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공격 루트를 다수 보유한 팀입니다. 이런 구조는 박스 근처에서 슈팅 볼륨을 꾸준히 확보하는 데 유리해 강팀과 맞붙을 때도 흐름을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스쿼드 레벨과 전술 완성도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구도에서 아스날이 주도권을 잡기 쉬운 팀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적 치열함보다 점유율과 스쿼드 레벨 차이가 스코어로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클럽 브리에는 홈이지만 라인을 높이기 어려워 중블록을 유지하려 할 것이며 바나켄의 전진폭을 줄이는 대신 트레솔디와 포브스에게 빠른 전환을 제공해야 반격 실마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스날은 웨데고르와 메리노가 중앙에서 공을 잡는 순간 좌우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동시에 진행하며 클럽 브리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요케레시와 마두에케는 측면과 뒷공간을 오가며 공격폭을 넓히고 메리노가 내려오는 변칙 패턴은 클럽 브리의 더블 볼란치의 수적 열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박스 근처 점유와 슈팅 수가 자연스럽게 아스날 쪽으로 기울기 쉬우며 클럽 브리에는 역습이나 세트피스 외엔 뚜렷한 반전 루트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클럽 브리의 수비는 컷백과 세컨볼 대응에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안정적인 점유 속에서 다양한 패턴을 반복해 추가 찬스를 만드는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매치업을 감안하면 경기는 아스날의 점유 우위 속에서 차이를 점차 벌려나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바오 PSG입니다. 빌바오는 4-2-3-1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으로 경기를 밀어붙이는 팀입니다. 구르제타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득점 기대치가 높습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1대1 우위를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까지 넓게 활용해 상대 라인을 뒤로 밀어냅니다. 산세트는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연계와 중거리로 공격 흐름을 완성하는 핵심 이선 자원입니다. 빌바오는 압박으로 공을 따내면 지체 없이 니코 쪽으로 전환해 측면에서 스프린트와 컷백 패턴을 반복합니다. 니코가 풀백을 흔들어 놓으면 산세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 패스를 연결하고 구르제타가 박스 안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노립니다. 후반에는 이냐키 윌리엄스의 속도를 활용해 지친 측면을 정면으로 공략하며 단 한 번의 역습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홈경기 특유의 템포와 압박 강도까지 더해져 자신들의 패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을 통해 점유와 개인기 중심의 공격을 전개하며 측면 드리블 돌파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덴벨레는 방향 전환과 양발 활용으로 1대1에서 우위를 잡고 바르콜라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슈팅과 연계를 동시에 노립니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담당해 앞선 3명의 움직임에 리듬을 더해줍니다. 두 풀백은 과감하게 올라가 폭을 넓히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뒷공간 노출 위험이 큽니다. 볼을 잃었을 때 2선과 3선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 안정성이 떨어지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측면 공략 능력은 뛰어나지만 하프라인 뒤 공간 관리가 단단하지 못해 빠른 전환을 갖춘 팀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라인 전체가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잃으면 수비 전환이 느려 상대 역습 한 번의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장점이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구조라 상대 압박과 속도에 흔들릴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경기는 이름값을 앞세운 원정팀과 구조적으로 정돈된 홈팀의 대결 구도지만 실제 전술 흐름은 빌바오 쪽이 더 선명합니다. 빌바오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어 파리 생제르맹의 후방 전개를 흔들고 탈압박이 실패하는 순간 바로 니코 측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리 생제르맹 풀백의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열리면 니코의 스프린트와 산세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연속적인 찬스로 이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구르제타는 컷백과 낮은 크로스 지점에 맞춰 움직이며 세컨볼 상황까지 포함해 마무리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점유와 개인기에서는 우위를 보이겠지만 전환에서의 느린 복귀와 간격 문제는 빌바오의 템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파리 생제르맹 측면의 체력 저하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이 타이밍에 이냐키 윌리엄스 투입은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게 합니다. 세트피스와 세컨볼 경쟁에서도 빌바오가 단단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득점 루트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종합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볼 점유는 높일 수 있어도 빌바오의 압박과 측면 돌파 속도를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홈팀이 흐름을 더 주도할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을 기반으로 전방 삼각형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몰아 상대 블록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벨링엄의 짧은 연계로 상대 수비를 집중시키고 반대편에서 귤러에게 넘어가는 방향 전환으로 1대1 아이솔레이션을 만들며 득점을 노립니다. 귤러는 돌파와 컷인 감아 차기까지 모두 가능한 유형이라 이 패턴의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더블 볼란치는 전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라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벨링엄은 세컨 라인에서 마무리 타이밍을 노립니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는 뒷공간 침투로 수비를 계속 흔들어 전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이 패턴은 방향 전환 한 번으로 박스 근처에서 완성되는 구조라 한 번 시동이 걸리면 골 장면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재능의 폭발력과 측면 1대1을 결합해 효율적인 공격 루틴을 구축한 팀입니다. 홈에서는 이 템포가 더 강해지는 특징까지 갖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4-1-4-1을 통해 점유와 짧은 패스로 블록을 벌리며 공격을 쌓아갑니다. 홀란드는 박스 안 마무리에 집중하고 토크는 측면에서 1대1 돌파로 공간을 찢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르나르두 실바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로 공격 흐름을 유지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방 압박과 라인 간 거리 조절을 담당하지만 풀백 전진이 잦아 측면 뒷공간 노출이 문제로 남습니다.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면 후방 빌드업 라인이 그대로 보이고 전환 속도가 빠른 팀에게 취약한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레알 마드리드처럼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을 만드는 팀을 만나면 풀백의 1대1 대응력이 크게 시험대에 오릅니다. 점유는 유지하더라도 전환에서의 약점이 상대 공격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맨시티는 점유와 압박의 완성도가 유지되어야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기는 레알의 아이솔레이션 패턴과 맨시티의 점유 압박 구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형적인 상성 싸움입니다. 레알은 의도적으로 오른쪽으로 공격을 집중시킨 뒤 귓러에게 넘어가는 방향 전환 한 번으로 박스 근처에서 바로 1대1을 만드는 구조를 반복합니다. 이 패턴이 성공하면 귓러의 개인 기량을 앞세운 마무리와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침투가 동시에 작동해 맨시티 수비가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 나옵니다. 반면 맨시티는 점유와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풀백 전진으로 생기는 측면 뒷공간과 전환 속도 문제는 레알의 빠른 공격에 취약합니다. 전방에서 공을 잃는 순간 귓러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동시에 움직이는 역습 루트는 맨시티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장면입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레알은 박스 안타점과 세컨볼 경쟁력이 있어 결정적 순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점유에서는 맨시티가 앞서더라도 효율과 전환 한 방에서는 레알이 더 위협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 기세까지 더해지면 레알이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확률이 더 높은 매치업입니다. 원하시면 더 압축한 5줄 버전, 분석 깊이를 더한 확장 버전, 승부 포인트만 간단 추출한 버전도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